토마스만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시작합니다. 제1장 규율과 명성의 예술가 구스타프 폰 아셴바흐. 소설의 막이 오르면 우리는 이미 확고한 명성을 구축한 작가 구스타프 폰 아셴바흐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귀족을 나타내는 폰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예술가로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셴바흐는 수십 년간 오직 작품 활동에만 몰두하며 엄격한 자기 관리와 철저한 규율 속에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고전적인 형식미와 윤리적인 주제의식, 그리고 강인한 의지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당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예술가 영웅의 전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고 창작의 고통마저도 의지력으로 극복하려는 금욕적인 수도승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감정의 경랑이나 혼란스러운 충동과는 거리가 먼 이성과 질서의 화신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추구하는 예술만큼이나 정제되고 통제된 형태를 지향했습니다. 마치 잘 다듬어진 대리석 조각처럼 빈틈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삶을 그린 서사시인데 여기서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영웅적인 인내와 자기 극복의 정신을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감명을 주며 삶의 어려움에 맞서는 도덕적 용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다른 작품, 가령 마야와 같은 소설에서는 허무주의적이고 퇴폐적인 지적 풍조에 맞서 예술과 정신이 존엄성을 지키려는 고독한 투쟁가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이는 아셴바흐 자신이 평생 견지해온 예술적, 도덕적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글쓰기를 단순히 미학적인 유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엄숙한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의 문체는 화려함보다는 정확성을, 감상보다는 이지적인 통찰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은 그에게 폰이라는 귀족 칭호를 안겨주었고 그의 50번째 생일에는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공식적인 축하 행사가 열릴 정도로 그는 시민사회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문학적 권위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성 세바스티안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는 예술가로서 겪는 고통과 세상의 오해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지켜나가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명성의 정점에서 창작 활동에 대한 대중적 인정과 사회적 지위가 확고해진 그 순간 아셴바흐는 설명할 수 없는 내적 피로감과 창작력의 고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늘 새로운 영감을 갈망하며 창작의 열정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마치 엔진이 식어버린 기계처럼 왠지 모를 권태와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평소처럼 위넨의 영국 정원 근처를 산책하며 글쓰기의 부진함으로 인한 초조함을 달래려던 어느 늦봄 오후 그는 북쪽 묘지 옆 비잔틴 양식의 납골당 건물 앞에서 한 기이한 모습의 남자를 마주칩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여행객과는 거리가 먼 낯설고 어딘가 위협적인 인상을 풍겼습니다. 붉은 머리카락에 주근깨가 가득한 청백한 얼굴, 짧고 뭉툭한 코, 그리고 유난히 튀어나온 아담의 사과를 가진 마치 다른 인종처럼 보이는 이국적인 외모의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도전적인 시선은 아셴바흐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어떤 낯선 욕망을 건드립니다. 이 남자의 모습은 아셴바흐가 평생 추구해왔던 문명화되고 질서정연한 북유럽적 세계와는 정반대의 원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어쩌면 위험하기까지 한 남국의 세계 혹은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 갑작스럽고도 강렬한 만남은 마치 그의 억눌린 무의식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어떤 신호처럼 그에게 여행을 떠나라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동을 안겨줍니다. 그는 이 낯선 이방인의 이국적인 모습을 통해 자신이 평생 동안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억압해왔던 또 다른 가능성, 즉 고된 창작 노동과 엄격한 자기 통제로부터의 탈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 그리고 어쩌면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경험에 대한 숨겨진 갈망을 어렴풋이 그러나 거부할 수 없게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은 그의 삶에 경고했던 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운명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셴바흐는 이 갑작스럽고도 강력한 여행 충동을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까다롭고 긴장된 일상 작업으로부터의 도피 즉 최근 부진했던 창작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생산적인 휴식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동요나 비이성적인 욕구를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력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그가 오랫동안 안주해왔던 위넨의 질서 잡힌 세계를 떠나 아직 형태를 알 수 없는 그러나 강렬하게 그를 유혹하는 먼 남쪽의 어느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드리아해의 한 조용한 섬을 목적지로 정하고 떠나지만 그곳의 투박하고 단조로운 풍경과 분위기에 곧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맙니다. 그곳은 그가 내심 기대했던 이국적인 매력이나 강렬한 자극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욱 화려하고 더욱 매혹적이며 그리고 어쩌면 더욱 위험한 곳을 그의 잠자던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강렬한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혹은 어떤 예감에 사로잡힌 듯 그의 발길은 결국 물의 도시, 황홀한 아름다움과 음울한 퇴폐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신비로운 도시 베네치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그의 평소와 같은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 묘지에 낯선 남자와의 만남 이후 그의 내면에 움트기 시작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힘 혹은 운명적인 끌림에 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평생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이성과 규율의 세계를 떠나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감각적인 유혹이 넘실대는 미지의 세계로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위험한 탐험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2장 베네치아 도착, 불길한 징조와 불안. 마침내 아셴바흐는 베네치아로 향하는 이탈리아 국적의 증기선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시작부터 어딘가 불안하고 불길한 기운에 휩싸여 있습니다. 배 안에서 그는 역겨울 정도로 젊어 보이려 애쓰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과 어울려 있는 한 노인의 기괴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노인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감추기 위해 조악한 가발을 쓰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마치 가면처럼 두꺼운 화장을 했으며 틀니를 끼고 젊은이들의 경박한 말투와 몸짓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 틈에 끼어 저속한 농담을 던지며 희희낙낙하지만 그의 억지스러운 활기와 부자연스러운 젊음의 과시는 아셴바흐에게 참을 수 없는 혐오감과 동시에 어떤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노인의 추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마치 아셴바흐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늙어감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이미 지나가 버린 젊음에 대한 병적인 갈망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 그로테스크한 인물을 통해 어쩌면 자신의 미래 혹은 억압된 욕망이 기형적으로 분출될 경우의 추한 자화상을 예감하며 몸서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젊음을 가장한 추함, 억지로 꾸며낸 활기는 자연스러운 노년의 풍요와는 거리가 먼 섬뜩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며 이는 아셴바흐가 앞으로 베네치아에서 겪게 될 자기 파괴적인 과정의 불길한 전조처럼 다가옵니다. 이 노인은 존엄성을 상실한 채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물의 희화화된 모습이자 아셴바흐 내면의 도살인 디오니소스적 충동의 초기 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 항구에 도착한 아셴바흐는 리도섬의 그랜드 호텔 대뱅으로 가기 위해 곤돌라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가 탄 곤돌라의 사공은 정식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어딘가 수상쩍은 인물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허리에는 붉은 천을 둘렀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야비한 인상을 풍기는 그는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저승의 벳사공 카론을 연상시키며 죽음의 이미지를 강하게 환기시킵니다. 곤돌라 자체도 그 길고 검은 형태로 인해 흔히 관에 비유되곤 합니다. 이 사공은 아셴바흐가 호텔 부두로 가달라는 지시를 거듭 무시하고 호텔까지는 어차피 간다는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하며 그를 더욱 외지고 낯선 수로로 멋대로 이끌고 갑니다. 그의 단호하고 거친 태도 그리고 아셴바흐의 불안과 항의를 무시하는 듯한 불손함은 아셴바흐에게 기묘한 무력감과 함께 점증하는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그는 이 불법 사공에게서 벗어나려 하지만 낯선 도시의 미로 같은 수로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자 사공은 정당한 배삭을 요구하기는커녕 아셴바흐가 돈을 꺼내기도 전에 홀연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아셴바흐가 이제 자신의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미지의 운명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암시하는 또 다른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는 자신이 탄 곤돌라가 마치 검은 관처럼 그를 죽음의 도시 혹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로 실어 나르고 있다는 불쾌한 상상에 사로잡힙니다. 리도 섬의 호텔에 도착한 아셴바흐는 잠시 안도감을 느끼지만 그의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그는 호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국제적인 상류층 휴양객들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세련된 매너 속에서도 그는 어딘지 모르게 피상적이고 공허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어머니와 3명의 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약 14살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 타치오라는 이름의 폴란드 귀족 소년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꿀처럼 빛나는 금발 머리칼, 푸른 눈, 그리스 조각처럼 완벽한 콧날과 입술, 그리고 청백하리만큼 하얀 피부는 아셴바흐에게 마치 고대 그리스의 신상이나 완벽한 예술 작품을 마주한 듯한 강렬한 미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소년의 아름다움은 그가 평생 추구해왔던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살아있는 현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병약하고 연약한 기운, 그리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유혹적인 힘이 함께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셴바흐는 이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자신도 모르게 깊이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이성과 절제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위험한 사랑, 혹은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탐닉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 감정의 정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베네치아 체류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격정적인 드라마의 무대가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무더위와 습기찬 공기, 시로코 바람은 이러한 그의 내적 동요를 더욱 부추기는 듯합니다. 제3장 타치오, 이의 화신과 아폴론적 환상. 아셴바흐의 베네치아에서의 나날은 이제 거의 전적으로 아름다운 폴란드 소년 타치오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호텔의 공용 공간, 해변, 식당 등 어디에서든 타치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타치오의 존재는 아셴바흐에게 마치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의 고갈된 예술적 영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그는 소년의 완벽한 육체적 아름다움 속에서 플라톤적인 이데아, 즉 순수하고 이상적인 미의 현현을 발견합니다. 그의 곱슬거리는 꿀빛 머리칼은 햇빛 아래 황금처럼 빛났고 넓고 맑은 이마는 지성을, 그리고 파란 눈은 깊은 바다를 연상시켰습니다. 에로스의 활처럼 섬세하게 휘어진 눈썹 아래에서 말입니다. 완벽한 콧날과 사랑스러운 입술, 그리고 청백하리만큼 하얀 피부는 아셴바흐에게 고대 그리스의 가장 정교한 조각상을 혹은 신이 빚어낸 완벽한 예술 작품을 마주한 듯한 강렬한 미적 충격과 황홀경을 안겨줍니다. 그는 타치오를 보며 아름다움 그 자체가 지닌 숭고함과 신성함에 대해 깊이 사색합니다. 그는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드로스를 떠올리며 이가 정신을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정령 태양의 빛 말고 아름다움의 빛 말고 예술가를 관능적으로 만들고 동시에 정신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아름다움이 지닌 양면성, 즉 정신적인 고향과 영감을 주는 동시에 관능적인 탐닉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셴바흐는 타치오의 아름다움을 통해 정신적인 승화를 꿈꾸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미 그의 감각을 강력하게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셴바흐는 타치오를 단순한 인간 소년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완벽한 미의 화신처럼 이상화하고 숭배합니다. 그는 소년의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를 아름다운 소년, 젊은 신으로 지칭하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우아함과 신적인 기품을 발견하고 그의 억양이 섞인 폴란드어에서조차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특히 넓게 펼쳐질 리도 해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물장구를 치거나 공놀이를 하는 타치오의 자유롭고 활기찬 모습은 아셴바흐에게 마치 고대 그리스의 체육장에서 뛰노는 젊은 신, 아폴론이나
혹은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히아킨토스나 나르키소스를 보는 듯한 강렬한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물방울을 맞으며 웃는 소년의 나신, 파도와 어우러지는 그의 유연하고 조화로운 몸짓은 아셴바흐에게 순수한 생명력과 원초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에로틱한 매력까지 동시에 발산합니다. 그는 타치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동안 문학 작품을 통해 추구해왔던 이상적인 아름다움, 즉 형식과 내용, 정신과 육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아폴론적인 미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타치오의 모습을 관찰하며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한때 중단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는 소년의 완벽한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문체가 더욱 순수하고 고귀하며 엄격한 형식미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는 새로운 존엄성과 새로운 단순함을 추구하며 한 페이지 반 분량의 짧은 산문, 일종의 타락에 관한 작은 논고를 써 내려갑니다. 이 글에서 그는 미가 어떻게 예술가를 고양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시에 타락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논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 작품은 그가 타치오에게서 느낀 강렬한 감정의 깊이와 복잡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딘가 공허하고 관념적인 글로 남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이 타치오라는 살아있는 아름다움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리고 자신의 오랜 예술적 신념이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파이드로스에게 말했듯이 아름다움이란 연인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감각적인 것을 통해 우리가 인지하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신적인 형태라고 되뇌입니다. 미를 통해 지혜에 도달하려는 이 플라톤적인 사유는 그러나 이미 그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어기제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정신적인 고향을 가져다준다는 믿음과 그것이 동시에 관능적인 탐닉으로 이끌 수 있다는 위험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베네치아의 후덥지근하고 무기력한 날씨, 특히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바람인 시로코는 아셴바흐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는 두통과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끼며 자신의 의지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는 베네치아의 불쾌한 날씨와 불길한 분위기를 핑계 삼아 이곳을 떠나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한 곳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타이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타치오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타치오와 헤어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 서둘러 해변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타치오를 발견하지만 소녀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베네치아를 떠나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지만 그의 짐이 엉뚱한 곳, 코모로 보내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에 그는 겉으로는 당황하고 분노하는 척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베네치아에 더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치 운명의 장난에 감사하듯 은밀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다시 리도 섬의 호텔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곤돌라에 몸을 싣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가슴 벅찬 해방감과 함께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이성은 이미 마비되었고 그의 의지는 꺾였습니다. 타치오의 존재는 그에게 벗어날 수 없는 마법과도 같았고 베네치아는 이제 그 마법이 펼쳐지는 운명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명백히 타치오 때문에 베네치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의 고결했던 예술가적 자아는 서서히 침식당하고 그의 내면에는 어둡고 격렬한 열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제4장 콜레라의 공포와 은폐된 진실. 아셴바흐는 타치오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 때문에 베네치아에 더 머무르기로 결심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시의 분위기는 어딘가 심상치 않았고 알 수 없는 전염병에 대한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의 여름은 더욱 무더워졌고 좁은 운하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그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평소보다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것을 감지하고 벽에는 공중위생에 관한 경고문들이 붙어있는 것을 목격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나 현지인들은 전염병에 대한 질문에 애써 태연한 척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는 베네치아의 관광 수입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 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아셴바흐는 처음에는 이 불길한 소문들을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관심사인 타치오에게 집중하며 그 불안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를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의 불안감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죽은 듯 창백한 얼굴의 사람들을 더 자주 마주쳤고 밤에는 시신을 실어 나르는 듯한 곤돌라의 불길한 움직임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국인 여행 안내소 직원을 통해 베네치아의 인도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창궐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영국인은 아셴바흐에게 즉시 이곳을 떠나라고 충고하지만 아셴바흐는 이미 타치오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에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위험한 상황을 타치오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다른 관광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자신만이 타치오의 곁에 남을 수 있다는 도착적인 상상에 빠집니다. 그는 이제 타치오의 가족이 베네치아를 떠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매일 아침 호텔 식당에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의 도덕적 판단력은 흐려졌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험마저도 자신의 병적인 열정을 위한 배경으로 삼으려는 위험한 심리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는 한때 그토록 숭배했던 질서와 이성의 가치를 완전히 저버리고 혼돈과 비이성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갑니다. 아셴바흐는 이제 더 이상 타치오를 먼 발치에서 관찰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소년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는 타치오가 가족들과 함께 베네치아 시내를 구경하러 나설 때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을 미행합니다. 위로처럼 얽힌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길과 다리들을 따라 숨 막히는 더위와 악취 속에서 그는 오직 타치오의 뒷모습만을 쫓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품위 없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온몸은 긴장과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타치오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와의 어떤 접촉이라도 있기를 갈망하는 모순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한 번은 좁은 골목에서 타치오와 정면으로 마주칠 뻔한 순간 그는 당황하여 몸을 숨기지만 이내 자신의 비겁함에 절망하며 중얼거립니다. 사랑한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입 밖으로 내뱉은 최초의 순간이며 그의 이성적인 자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존엄성과 명예,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타치오에 대한 맹목적인 열정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베네치아의 상점가를 어슬렁거리며 타치오에게 줄 선물로 잘 익은 딸기를 삽니다. 그러나 그 딸기는 이미 콜레라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것은 그의 죽음을 암시하는 또 다른 불길한 복선이 됩니다. 그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위험한 도시에서 비위생적인 음식을 거리낌 없이 섭취하며 스스로를 죽음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나방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한 작가 구스타프 폰 아셴바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소년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모든 것을 내던진 비참하고 초라한 늙은 연인이었을 뿐입니다. 콜레라의 공포는 그의 욕망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욱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인 상황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정신적 붕괴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배경이 됩니다. 제5장 디오니소스적 꿈과 자기 파괴. 콜레라의 공포가 도시를 잠식해가는 가운데 아셴바흐의 내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외적인 모습마저도 변화시키려 합니다. 한때는 자신의 지적인 권위와 엄격한 도덕성을 외모에서도 드러내고자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타치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혹은 젊은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으로 인해 젊어 보이려는 부질없는 시도를 합니다. 그는 호텔 이발사를 찾아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하고 주름진 얼굴에는 화장품을 바르며 심지어 입술에까지 붉은 기운을 더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가 소설 초반부 베네치아로 오는 배 안에서 마주쳤던
젊은이들 틈에 끼어 추태를 부리던 혐오스러운 늙은 남봉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그 모습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화려하고 젊은 취향의 넥타이를 메고 몸에는 진한 향수를 뿌리며 타치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애쓰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은 그의 본래적인 품위마저 훼손시키며 그를 더욱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사회적인 평판에 실추나 타인의 비웃음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오직 타치오를 향한 병적이고 강박적인 욕망만이 들끓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아셴바흐는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꿈을 꿉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디오니소스적인 충동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산속에서 괴성을 지르며 광란에 춤을 추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걸치고 뱀을 휘두르며 외설적인 몸짓과 함께 낯선 신의 이름을 외쳐댑니다. 처음에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며 저항하던 아셴바흐였지만 점차 그 광란의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춤과 의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과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본능에 굴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셴바흐는 깊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이지만 동시에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듯한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적인 꿈은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아폴론적인 질서와 이성의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본능과 감정의 힘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아폴론이 이성, 질서, 개별화를 상징한다면 디오니소스는 감정, 혼돈, 도취, 그리고 집단적 황홀경을 상징합니다. 아셴바흐는 이제 명백히 디오니소스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으며 이는 곧자기 파괴적인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 이후 아셴바흐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지고 그는 타치오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합니다. 그는 타치오가 호텔을 나설 때마다 그의 뒤를 쫓고 그가 해변에서 노는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며 그의 아름다움을 탐닉합니다. 그는 마치 신성한 재물을 훔쳐보는 신성모 독자처럼 혹은 금지된 쾌락에 중독된 사람처럼 타치오의 존재에 완전히 매몰됩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콜레라의 위협도 자신의 건강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치오의 빛나는 모습만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죽음마저도 예감하는 듯 혹은 그것을 갈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딸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서 먹으며 전염병이 창궐하는 도시의 더럽고 위험한 장소들을 배회합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예술가로서의 자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맹목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는 타치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마치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그를 파멸로 이끌 운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그는 이제 저항을 포기하고 자신의 운명에 몸을 맡깁니다. 마지막 날, 아셴바흐는 해변의 의자에 앉아 멀리 바다 쪽으로 걸어나가는 타치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타치오는 마치 아셴바흐를 어딘가 먼 곳으로 영원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안내하는 듯한 손짓을 합니다. 그 순간 아셴바흐는 의자에 힘없이 쓰러지며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콜레라에 의한 육체적인 죽음인 동시에 아름다움에 대한 치명적인 탐닉이 가져온 정신적인 파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예술을 통해 불멸을 추구했지만 결국 베네치아의 한 해변에서 아름다운 소년에 대한 허망한 열정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세상은 그의 위대한 업적과 명성을 기리겠지만 그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처절한 투쟁과 비극적인 몰락의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토마스 만이 던지는 예술과 예술가의 삶, 그리고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깊고도 씁쓸한 질문을 남깁니다. 결론.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은 한 늙은 작가의 도착적인 사랑 이야기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딜레마, 즉 이성과 감성, 질서와 혼돈, 정신과 육체, 삶과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과 파멸이라는 대립적인 힘들 사이에서 고뇌하는 예술가의 초상을 섬세하고도 심오하게 그려낸 걸작입니다.
아셴바흐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예술과 삶의 관계,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복잡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비극은 예술가의 고독과 영광,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나약함과 위험한 열정을 동시에 조명하며 예술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때로는 개인의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평생을 엄격한 자기 통제와 이성적인 규율 속에서 고결한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던 아셴바흐는 베네치아라는 관능적이고 퇴폐적인 공간에서 타치오라는 완벽한 아름다움의 현현과 마주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몰락은 흔히 니체가 제시한 아폴론적인 원리와 디오니소스적인 원리 사이의 충돌과 파괴적인 통합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아셴바흐는 평생 동안 아폴론적인 질서, 형식, 그리고 이성적 절제를 통해 미를 추구하고 예술을 창조해왔지만 타치오라는 살아있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불러일으킨 디오니소스적인 혼돈, 도취, 그리고 원초적인 본능의 광기에 휩쓸려 결국 파멸하고 맙니다. 이는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린 이성의 성벽이라 할지라도 인간 본성의 깊은 심연에 자리한 비이성적이고 강력한 충동의 힘 앞에서는 허물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비극은 인간이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잃었을 때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이 작품은 예술가의 삶과 예술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셴바흐는 예술을 통해 삶의 혼돈을 극복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려 했지만 정작 살아있는 아름다움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그는 타치오의 아름다움을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삼으려 했지만 결국 그 아름다움에 대한 탐닉은 그의 창작력을 고갈시키고 그의 정신을 병들게 하며 육체적인 죽음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는 이가 예술가를 고양시키는 동시에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논의된 미의 양면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술은 과연 삶으로부터의 도피인가 아니면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길인가? 아름다움은 정신적인 승화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관능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유혹인가? 토마스 만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러한 질문들을 독자에게 남겨둠으로써 예술과 삶의 복잡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관계를 사유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아셴바흐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의 엄격한 형식주의와 도덕적 이상주의는 20세기 초 격변하는 유럽 사회와 다가오는 제1차 세계대전의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점차 힘을 잃어가는 구시대적 가치의 표상일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만연한 콜레라와 그것을 은폐하려는 당국의 모습은 표면적인 화려함과 번영 뒤에 숨겨진 유럽 문명의 부패와 위선을 암시하며 이러한 병든 사회 속에서 예술가의 고결한 이상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셴바흐 개인의 비극은 당대 유럽 사회가 직면했던 정신적 위기와 가치관의 붕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는 내적 투쟁의 과정이며 그 어떤 고결한 이상이나 확고한 신념도 인간적인 약점과 유혹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사입니다. 아셴바흐의 마지막 모습, 해변의 의자에 힘없이 쓰러져 멀리 바다로 나아가는 타치오의 환영을 바라보며 맞는 죽음은 깊은 슬픔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삶은 실패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처절했던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과 그로 인한 파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강렬한 열정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소설은 아름다움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쓰러져간 한 예술가의 영혼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만드는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셴바흐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술과 인간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가슴속에 남기는 하나의 강렬한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